한 번은 어머니가 내게 나는 네가 힘들다고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라고 하셨다. 자기 앞가림을 잘한다는 칭찬의 의미로 하신 말씀이었지만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심란했다. 그동안 힘든 날, 고통스러운 날, 위로가 필요한 날이 적지 않았는데 왜 나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표현하지 못했을까?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문득 나를 돌아보았다.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대충 이러했다. 무엇보다 힘들다는 표현을 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고 내가 힘들다고 표현해서 주변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이 싫었다. 그런데 묵묵히 혼자 힘듦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온 결과 사람들에게 넌 일은 틀림없는데 참 재미가 없어. 너무 건조해. 라는 말을 들었고 가족은 내게 너 참 독하다 라고 했다. 억울했고 모든 것이 싫었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혹시 미소님들은 지금 들려드린 내용에 공감하시나요? 저는 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힘들다고 하면 걱정하실까봐, 힘들게 살아오신 부모님께 짐이 될까봐, 오히려 짐을 덜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힘들다고 표현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 줄 모르고 나름 유머라고 얘기해도 상대방의 반응은 없는 그런 소통보다는 내 몫이려니 하며 인내하는 쪽으로 선택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묵인하며 그냥 흘려보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통 수업의 책을 펼쳤을 때 이 책은 저에게 말을 걸어오고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제 마음에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감정들을 하나하나 꺼내게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김수희님은 커뮤니케이션 전문 강사이자 심리 상담사입니다. 저자는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 성장의 핵심이 사람을 중심에 둔 소통에 있음을 발견하고 관계 중심 소통 기술을 연구해왔다고 합니다. 현재 휴먼컴퍼니 대표이자 김창옥 아카데미 원장으로 정부 청사 등 정부 기관과 대학교, 기업과 단체에서 강의를 했으며 기업 대표, 교수, 의사, 배우, 교사, 직장인, 일반인 등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1년 도쿄 올림픽 양궁 국가대표의 전담 지원팀의 심리상담사로 활약했으며 운동선수 및 개인의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리상담 전문가라는 소개글을 보며 왜 이 책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구나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동시에 자신의 뜻과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 하지요. 저자는 말하기와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차례를 보면 1장, 왜 우리는 소통이 어려울까? 2장, 마음 연결을 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소통의 기본 요소. 3장, 정교하게 다듬는 소통의 핵심 기술. 4장, 소통의 기초 체력이 되는 자존감 훈련하기. 5장, 소통의 밑바탕이 되는 감정과 욕구 이해하기. 6장, 갈등 상황 소통법은 다르다. 미소님들은 차례를 보았을 때 가장 관심이 가는 제목이 무엇인가요? 저는 상대방과 말하기 전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우선적으로 내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마음을 챙기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오늘은 나를 우선 챙겨볼 수 있는 4장 소통의 기초 체력이 되는 자존감 훈련하기를 읽어 드릴게요. 20여 년간의 현장 연구와 검증을 통해 정리한 소통의 정수, 1에서의 성과 창출뿐 아니라 인간관계 개선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소통의 기술을 담은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존감은 곧 수용 능력을 말한다. 자존감이 주목받는 시대다. 자존감은 관계 맺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죽음의 수용소에서 저자이자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인 빅토어 프랑클의 말로 알려진 아래의 문구를 한번 보자.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그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달려 있다. 이 말을 풀이해보면 이렇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자극을 받고 그것에 반응하는데 그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지 선택할 힘이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긍정적인 반응을 할지 부정적인 반응을 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공간을 관계의 관점에서 풀어보면 공간의 힘에 기반한 자극 수용 능력이다. 이 공간의 힘은 마음의 힘 혹은 자존감의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흔히 이런 말을 한다. 야, 너는 그런 말을 듣고도 괜찮니? 자존감 진짜 높다. 넌 왜 그 말을 그렇게 반응하니? 너무 자존감이 낮은 거 아니야? 공간에 힘이 없다면 자극을 받는 동시에 스스로 선택할 여유도 없이 즉각 반응한다. 반대로 공간의 힘, 즉 마음의 힘이 있으면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여유를 두고 어떤 반응을 선택할지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공간을 인지하고 단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돕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마음 챙김 명상과 마음 치유다. 명상을 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마음을 돌보면서 자극 수용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네가 나를 자극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잖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 상대가 자극했어도 반응은 우리의 선택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비록 네가 나를 자극했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거야.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극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인간의 욕구 중에는 자기 선택의 욕구가 있다. 이것은 자율성의 한 형태다. 인간은 자율성이 매우 중요한 존재이기에 선택이 가능하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기지만 반면 선택할 수 없을 때 초조함이나 답답함을 느껴서 평소보다 더 좁은 범위의 수용 능력을 보인다. 즉,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기만 해도 상대적으로 공간의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다. 선택의 자유는 우리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준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온갖 자극을 받는다. 그때 내가 어떤 수용 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자존감이 달라진다. 가령 이만하면 잘했어, 괜찮아 라고 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아, 나는 결국 이것밖에는 안 되는가 봐, 실망이야 하면 자존감이 떨어진다. 자존감은 스스로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봐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자극일지라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성장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걸림돌로 삼아 좌절한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서 내 마음의 공간을 인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마음의 공간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본격적으로 마음 확장 공사를 해보자. 내 마음의 공간을 늘려보자. 어떻게 하면 공간의 힘을 기를 수 있을까? 마음의 공간은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확장 가능하다. 선택의 힘과 폭을 늘리기 위해 마음을 단련해보자. 아래의 마음 공간을 더 단단하고 넓게 만들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소개한다. 모두 어렵지 않다. 다만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좋은 만남을 자주 갖자. 우리는 좋은 만남을 의도적으로 자주 가져야 한다. 만남에는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이 있는데 나는 간접적인 만남을 더 추천한다. 마음 공간을 넓힐 때 지속성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자주 실천할 수 있어야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직접적인 만남은 단 한 번만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제반사항이 많다. 시간도 많이 내야 하고 에너지도 많이 든다. 지속하기에 여의치 않아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여행을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를 찾고 마음을 재정비하기 위해 여행을 즐긴다. 그런데 여행은 시간적, 금전적으로 매일같이 하기는 어렵다. 아무리 자주 떠난다 해도 일상처럼 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듯 직접적인 만남은 상황이나 환경 등 여러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마음의 힘이 무언가로 한 방에 길러진다면 얼마나 쉽고 좋을까? 그러나 마음의 힘이 어느 한순간에 약해지는 게 아니듯 기르는 것도 일상 속에 지속적인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 식물을 기르듯이 물도 주고 햇빛도 보여주고 일상적인 돌봄을 해야 한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요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으려 애쓰는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좋아하는 것, 즉 내게 힘을 주고 여유를 찾게 하는 것, 혹은 내가 집중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다. 그리고 그것을 일상에서 지속할 방법도 찾아내보자. 어느 날 강의 중에 참석자에게 물었다. 무엇을 할 때 마음의 여유를 얻고 공간의 힘이 길러지나요? 저는 마사지를 받으면 그래요. 누군가에게 대접받는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아이들이 있는데 아직 제 손이 많이 필요해서요. 더구나 워킹맘이라 주중에 아이들을 잘 돌보지도 못하는데 제 시간을 누리는 게 마음이 불편해요. 애들이 좀 더 크면 하려고요. 같은 워킹맘으로서 공감이 갔다.
하지만 양적 만남이 아닌 질적 만남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워킹맘은 양육 시간을 할애해 이를 선택한 것이고 이는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일 역시 양육을 위한 일종의 간접적인 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죄책감에 휩싸여 아이들에게 양적 시간과 만남을 보상하려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보상일 수 있을까? 나는 숙제를 내주었다. 좋아요. 그럼 제가 숙제를 하나 낼게요.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자신의 모습을 적극 관찰해 보실래요? 그렇게 한 주가 지난 뒤 우리는 다시 만났다. 어떤 모습을 관찰했나요? 제가 그저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만 생각했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피곤한 나머지 소파에 누워 아이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쪽으로 가서 놀아라, 이런 잔소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모습이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양적 만남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양적 만남만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시간은 나에게 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그래야 내 마음의 공간이 확보되어 아이들과도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산책일 수 있다. 아니면 컬러링북을 색칠하는 것일 수도 있다. 소소하고 간접적이지만 그것이 결국 마음의 힘에 기반한 수용 능력을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리하거나 쿠키를 굽는 것이 시간과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단지 취미생활 아니냐고? 이런 것이 도움을 주겠냐고? 애써 거창하고 중요해 보이는 것을 찾을 필요는 없다. 작고 소박하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가랑비에 옷이 천천히 젖어가듯이 내 마음의 힘이 서서히 자라날 수 있게 말이다. 언젠가 사막 오지 레이서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사막 오지 레이싱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탈수로 극한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마추어에게 더 생길까요? 아니면 프로에게 더 생길까요? 답은 예상대로 아마추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탈수로 쓰러진 사람을 보면 허리춤에 찬 물통의 물이 그대로다. 탈수는 물이 모자라서 겪는 현상인데 말이다. 물이 충분한데도 탈수 증상이 온 것이다. 건조하고 더운 사막에서는 땀이 나는 즉시 말라버린다. 바로바로 땀이 사라지니까 자신이 얼마만큼 땀을 흘렸는지 모르고 목이 마를 때까지 물을 마시지 않아 탈수 증상이 온 것이다. 프로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셔야 할 타이밍에 지속적으로 물을 마시지만 아마추어는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물을 마신다. 문제는 사막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목이 마른 순간까지 참았다가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공간을 확보하는 훈련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에게 마음 공간을 허락하는 것을 우리는 여유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유는 충분히 가능할 때나 또는 기다림 끝에 어느 순간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막 오지 레이서가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시는 타이밍을 지키듯 삶이라는 오지를 달리고 있는 우리도 지속적, 의도적으로 타이밍을 챙기며 마음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몸과 마음을 지금 여기로. 명상호흡. 명상의 효과는 이미 여러 가지로 입증되었다. 몇 해 전 나는 세계적인 멘토이자 명상 전문가인 디펙 초프라를 초청한 세미나와 베스트셀러 시크릿 저자의 멘토이자 존재를 깨우는 명상가인 마이클 버나드 베기스를 초청한 워크숍에 참석했다. 두 차례 모두 명상 호흡으로 자기 자신을 만나고 의식을 확장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현대인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탓에 마음 공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마음의 힘을 기반으로 한 수용 능력이 극도로 떨어지는 경험을 자주 한다. 그러다 보니 자극에 보이는 반응을 스스로 선택하기보다 그저 자극에 따라 반응한다. 우리가 순간을 온전하게 느끼려면 밥을 먹는 순간에는 마음에도 밥을 먹는 곳이 있고 잠을 자는 순간에는 마음도 몸과 함께 잠을 청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역할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현대인에게는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 우리는 몸은 여기에 있으면서 생각과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가 있는 경험을 자주 한다.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함께 있도록 알아차리는 명상 호흡법으로 마음 공간을 훈련할 수 있다. 먼저 편안하게 양반 다리로 앉는다. 이때 의식하지 않고 위로 올라온 다리를 아래로 바꿔 몸의 균형을 맞춘다. 흔히 몸이 틀어져 있어 바꾼 자세가 더 편안할 수도 있지만 균형 잡힌 기반을 위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보도록 한다. 허리는 척추 마디마디를 편다는 느낌과 누군가가 위에서 머리를 지그시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곧게 편다. 이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깨를 살짝 흔들어 긴장을 풀고 움츠리기보다는 마치 창문을 열듯 어깨를 활짝 편다. 어깨를 펴면 턱이 들릴 수 있다. 턱은 살짝 몸쪽으로 당긴다. 손은 편안하게 무릎 위에 얹는다. 만약 마음이 복잡하다면 손바닥으로 무릎을 감싸거나 양쪽 엄지손가락을 마주한 채 양손 사이로 둥근 원이 생기는 모양으로 손을 만들고 가지런히 배꼽 아래 단전에 놓아 집중을 유도한다. 마음이 여유롭다면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무릎에 얹어도 좋다. 호흡은 들이쉬는 숨을 뇌까지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코로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두 입술을 살짝 연 사이로 뱉거나 코로 뱉는다. 호흡은 1:2 호흡법으로 가령 3초간 들이마셨다면 6초간 내쉬고 4초간 들이마셨다면 8초간 내쉰다. 이때 호흡은 가늘고 길게 들이마시고 끝까지 내쉰다. 호흡을 하다 보면 잡념이 생기기도 하지만 자책할 것 없이 딴 생각을 했네 알아차리고 의식을 지금 호흡하는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면 된다. 보다 집중을 잘 하려면 호흡 소리를 집중해서 듣거나 숨을 들이마시고 있다, 숨을 내쉬고 있다 라고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호흡을 따라간다. 눈은 처음엔 먼 곳에 한 지점을 정해 멍하니 응시하거나 코끝을 가만히 응시한다. 그러다 집중되면 눈을 지그시 감는데 눈을 감으면 오히려 잡념이 더 잘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이건 역시 알아차리고 호흡 소리에 집중하거나 호흡을 되뇌며 집중한다.
듣기에 편안한 음악 혹은 자연의 소리를 들어도 좋지만 가사가 있거나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음악은 집중을 흐트러뜨릴 수 있으므로 피한다. 이렇게 매일 10분씩 아침이나 잠들기 전에 명상을 하면 좀 더 마음에 집중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명상 호흡을 하기 전과 후 차이를 느끼며 스스로 피드백을 하면 더 좋다. 또 가볍게 언제 어디서든 자세를 제외하고 호흡만으로도 충분히 명상을 할 수 있다. 나는 강의를 하기 전에 명상 호흡을 한다. 강의할 때 여러 환경이나 조건에 자극받기 때문에 짧지만 온전히 호흡에 집중하고 나면 걸음걸이부터 달라지고 시야가 훨씬 넓어진다. 내면 상태는 수용 능력이 높아지고 좀 더 내가 원하는 반응을 선택하게 한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 오디오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